노화의 과정이야말로 인간 역사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다. 늙는다는 건 단순히 심약한 노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늙는다는 건 낯설면서도 마음을 사로잡는 무엇이 있다. 아마 그건 미지의 세계를 향한 모험 같은 게 아닐까.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세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품위 있게 나이 든다는 것입니다. 지은이는 엘리자베스 마샬 토마스, 옮긴 이는 최유나, 펴낸 곳은 홍익출판 미디어그룹입니다. 엘리자베스 마샬 토마스는 아프리카 대륙, 캐나다, 인도 등 세계 각지를 탐험하며 동물과 인간의 문화를 관찰하고 생각하고 쓰는데 평생을 보냅니다. 그는 부시민과 함께 살며 체험한 깨달음을 시베리아 공간에 투영시킨 소설 세상의 모든 딸들을 발표하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자는 자연세계와 관련하여 가장 널리 읽히는 미국 작가로 활동 중이며 세계적인 동물학자 사이 몽고메리와 함께 길들여지지 않은을 썼고 그 밖에도 남자의 여자, 슬픈 칼라하리 등 다수의 저서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90세를 앞둔 어느 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화에 대한 일종의 편견을 깨뜨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나이 들며 마주하게 된 노년의 삶에 대해 집필하기로 합니다. 노화의 힘든 부분에 대하여 그리고 늙는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어떤 시선으로 늙음을 바라보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등 90년 삶의 경험으로 전하는 행복한 노년을 위한 응원과 나이 들수록 깊어지는 품위와 삶의 의미를 말해줍니다. 노화를 바라보는 관점은 세대별로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내가 살아보지 않고는 늙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작가는 말합니다. 어떻게 잘 늙을 수 있을까? 삶의 한가운데서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선한 댓글은 사랑입니다.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인간이라는 종의 평균 나이는 30세라고 한다. 세계적인 평균이 그렇다. 그래서인지 지구상의 대부분의 사람들, 즉 70억이 넘는 사람들은 노화가 진짜 무엇인지 감을 못 잡고 있다. 그들은 내가 30살일 때와 똑같다. 그때는 노화라는 게 너무나 먼 이야기라 언젠가 일어나긴 하겠지만 그래서 뭐 어쩌라고 라며 관심조차 없는 시기다. 내가 30살 때 나의 부모님과 부모님의 친구들은 비교적 노화의 그늘에서 자유로웠다. 당시 할머니 두 분은 돌아가신 뒤였지만 내가 처음 배웠을 때부터 이미 늙어 계셨다. 두 분 모두 우리 가족과 함께 살았고 매일 봐도 어제와 같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딱히 늙는 것 같진 않았다. 할머니들이 설사 늙어가는 중이었다 해도 내가 아는 한 항상 늙은 모습이었고 나는 항상 젊었기 때문에 노화는 내가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희귀한 현상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나의 노화에 대해 생각한다. 우주여행이 노화와 비슷할 것이다. 노화로 진입할 때는 미끄러지듯 조용히 들어가니 말이다. 또 노화는 한밤중에 모닥불을 피우다가 번뜩이는 사자의 눈빛을 포착하고 한순간 꼼짝없이 얼어버리는 쇼크 같은 게 아니다. 노화는 어쩌면
쇼핑몰을 어슬렁어슬렁 배회하는 것과 더 비슷할지 모른다. 익숙한 공간에서 대형마트를 찾고 있긴 한데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당신이 똑똑하게 인지하고 있는지는 약간 자신이 없는 그런 상태 말이다. 쇼핑몰이 조금 바뀐 건가 아니면 완전히 다른 장소에 온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상태 말이다. 이때 당신에게는 GPS가 장착된 스마트폰이 없다. 그건 젊은 사람들이 쓰는 거니까. 그리고 당신은 GPS가 뭔지도 사실 딱히 알지 못한다. 만약 GPS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 해도 사용법을 모를 것이고 운이 좋으면 어떤 젊은이가 당신에게 다가와서 방향을 가르쳐 줄 수도 있다. 사람들은 말할 때 보통은 상대를 쳐다본다. 그 사람도 당신을 쳐다보거나 최소한 당신이 가려는 방향이라도 바라본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슬슬 멀어진다. 늙은 여자의 모습은 그의 눈에 정확히 들어오지 않는다. 당신은 늙은 지 오래되지 않았기에 이런 반응에 놀랄 것이고 지금까지 자신이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기분이 들 것이다. 그렇게 그 젊은이를 바라보다 그의 등 뒤를 보게 되고 당신은 바로 거기서 대형마트를 발견한다. 당신은 완전히 다른 길로 향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마트로 들어가 물건을 사기 시작한다. 다행히 당신은 쇼핑 리스트를 잊지 않고 챙겨왔다. 그리고 마트 진열대 사이를 거닐다가 고양이 밥이 필요하다는 걸 기억해낸다. 쇼핑 리스트에는 없지만 고양이에 관한 거라면 당신은 언제나 기억력이 좋다. 그래서 고양이가 좋아하는 캔 10개를 쇼핑카트에 집어넣는다. 그날 오후 이웃집 여자가 수프 냄비를 들고 찾아왔다. 당신은 그녀가 왜 왔는지 모른다. 그녀는 혼자 사는 노인이 스스로 다 챙기기가 얼마나 힘들겠냐며 수프를 좀 가져왔다고 말한다. 당신을 돕고 싶어서라며 활짝 웃으면서 수프 냄비를 건네는 여자에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잘 모른다. 하지만 고맙다고 말하고 들어오라고 한다. 그녀가 거실 소파에 앉자 당신의 고양이가 그 여자 옆으로 툭 뛰어오른다. 하지만 이웃집 여자는 고양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지 소파 밖으로 밀쳐낸다. 그러면 고양이는 언제나처럼 사뿐히 바닥에 착지하고 얼른 당신의 무릎 위로 올라가 앉는다. 당신은 예의가 바른 사람이라 여자에게 뭐라고 하진 못하지만 고양이가 그런 취급을 받는 것은 싫다. 그래서 그녀에게 차를 들겠냐고 말하는 사이에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달래준다. 이웃집 여자는 차를 사양한 뒤 말을 시작한다. 그녀는 당신의 건강이 괜찮은지 물어보고 당신은 그렇다고 대답한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날씨로 넘어간다. 당신이 연로하여 찾아온 것인데 그녀는 자기가 아는 다른 노인의 이야기를 꺼낸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건강 문제를 시시콜콜 알려준다. 한 사람은 관절염, 한 사람은 골다공증, 또 다른 사람은 치매란다. 당신 역시 관절염은 있다. 당신이 안쓰러운 내색을 하자 이웃집 여자는 기력이 약해지는 당신 앞에서 괜한 말을 꺼낸 걸 눈치채고 좀 더 적절한 주제를 고른다. 우리 할머니는 93살이세요. 우리 고모 할머니는 98살까지 사셨고요. 그녀는 환하게 웃는다. 당신은 곰곰이 생각해 본다. 당신이 30대일 때는
이웃 사람들이 자기가 40대인 누구를 안다고 말하지 않았다. 이웃집 여자는 당신을 걸어다니는 시체로 보는 것이 분명하다. 자신의 마지막은 확정된 게 아니지만 당신의 끝은 확실하다고 여긴다. 자기 고모 할머니가 98살에 죽은 게 아니라 그때까지 산 거라고 말하는 건 당신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서다. 사실 그 여자의 말은 이런 뜻이다. 곧 죽을 거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물론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지만요. 당연히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웃 사람들에게 이따금 소소한 도움을 요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방눈이라도 내리면 이웃집 여자가 당신이 삽을 들고 문 앞을 치우는 걸 보게 되고, 그럼 자기 남편을 보내 대신 눈을 치우게 한다. 눈은 무섭게 질척거리고 당신의 관절들이 시큰거리기 시작한다. 당신의 이웃은 선한 사람이고 그 남편 역시 그렇다. 그가 삽을 달라고 하면 당신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삽을 건네며 감사하다고 인사를 한다. 저녁이 찾아오고 당신은 텔레비전을 본다. 광고가 시작되고 숲속에 욕조 2개가 놓여 있다. 한 욕조에는 나체의 남자가, 다른 욕조에는 똑같이 벌거벗은 여자가 누워 있다. 그들은 당신만큼 늙지 않았다. 흰머리에 주름살이 쭈글쭈글한 사람이 선전하는 상품을 누가 사겠는가. 대신 광고 속 2사람은 이제 막 중년이 된 듯하고 광고 제품을 아주 만족하며 사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 약은 시알리스라는 발기부전 치료제다. 광고 속 2사람은 부부 생활이 좋아졌기 때문인지 서로 마주보고 환하게 웃는다. 하지만 당신은 왠지 이 광고가 잘 이해되지 않는다. 도대체 욕조가 왜 필요할까? 저 둘은 숲속에 왜 들어가 있고 뜨거운 물은 어디서 나온단 말인가? 뭔가 퍼즐 조각을 잃어버리고 못 찾은 느낌이다. 퍼즐 조각 문제는 침대에 들어갈 때까지 찜찜하게 뇌리에 남아있다. 이제 난방 버튼을 끄고 보일러가 일순간 정적에 빠져든다. 문이 잘 잠겼는지도 확인한다. 불도 다 꺼졌는지, 커피 머신 플러그도 잘 빠져 있는지 확인한다. 전열기구에 갑자기 전원이 들어오면 불이 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한 군데도 아닌 여러 곳에 플러그가 그대로 꽂혀 있는 걸 발견하는 일이 너무 잦다. 그럴 땐 한참을 우두커니 서서 생각에 잠긴다. 마지막으로 잠옷을 입고 이를 닦는다. 그리고 약을, 그것도 아주 많이 먹는다. 비타민뿐만 아니라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약과 관절염 약까지, 그리고 대장 활동에 좋다는 완화제와 천연 수면 영양제도 빠뜨리지 않는다. 그리고 잠자리에 든다. 당신의 고양이는 이 모습을 쭉 지켜보고 있다. 당신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침대의 스탠드를 끄자 귀여운 고양이는 꽃끝을 간지리다가 당신의 볼에 자기 볼을 갖다 대고 부비부비를 한다. 그러고는 당신의 어깨 위에 누워 가르릉거린다. 당신이 자기보다 80살이나 많다는 건 당신이나 고양이나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 가르릉거리는 고양이를 향해 당신은 하루 내내 처음으로 환하게 웃어준다. 둘은 서로에게 전부다. 둘은 서로 사랑받고 있음을 느낀다. 함께 있어 평온하다. 당신과 고양이는 서로의 삶의 가장 중요한 존재다. 행복한 노년을 위한 3가지 제안. 고립은 누구에게나 심각한 문제다. 특히 노인에게는 더 그렇다. 하지만
노아에 관한 책들은 고립이라는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다.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사는 방식, 즉 핵가족이라는 삶의 방식 때문일 것이다. 핵가족은 아이가 자라 독립하여 자기 가정을 꾸리기 때문에 생기고 그래서 고립이 가능해진 게 만든다. 핵가족은 인류가 산적으로 진화하여 아프리카 사바나에 살기 시작하면서 형성된 삶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다. 사바나에서 인간은 무리지어 생활했다. 부족원이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렇더라도 부족은 항상 거기에 있었고 결집력은 단단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산족의 그것과 비교할 정도의 관계가 없다. 그저 일시적으로라도 개인적인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하면서 옛날 방식을 최대한 비슷하게 흉내낼 뿐이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들은 매우 취약하거나 단기적인 때가 많고 그렇다고 아무나 그런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물론 고립에서 벗어나 성공적인 노년을 맞기 위한 제대로 된 방법을 제시하는 연구도 있다. 나는 이 책을 통해 그런 연구들이 제안하는 가장 중요한 3가지 원칙을 말해보려 한다. 첫 번째는 건강을 유지하라다. 술을 많이 마시지 말고 담배도 많이 피우지 말자. 운동을 열심히 하고 제대로 요리된 옳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 지금 이대로 실천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런 이들은 행운하다. 스스로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상관하지 않은 채 일단 숨을 쉬는 걸 보니 스스로 건강을 잘 챙기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오래 살 테니 말이다. 나는 후자에 속한다. 담배를 피우기 때문이다. 먹는 것 역시 냉장고에서 눈에 띄는 거면 아무거나 먹는다. 사이 몽고메리가 준 냉동 호랑이 똥만 빼고 말이다. 물론 나는 언젠가 호랑이 똥까지 먹을 정도로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리지 않기를 항상 기도한다. 나는 음식에 관해 나름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설탕이 건강에 해롭다고는 믿지 않는다. 나는 집 근처의 벌새들이 먹이통에서 물을 먹는 광경을 가끔 바라본다. 벌새들이 빨아들이는 물은 25% 당도의 물이다. 자그마한 벌새 5마리가 하루에 0.9리터의 물을 빨아먹는 걸 보았다. 그 조그만 녀석들은 말 그대로 온몸이 설탕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에겐 그게 도움이 되는 것 같다. 벌새들은 가을에 뉴햄프셔주에서 파나마로 날아갔다가 봄이 되면 돌아온다. 그런 걸 해낼 수 있으니 건강하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그러면 나의 뇌는 또 말한다. 하지만 너는 벌새가 아니잖아. 나의 대답은 이렇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몇 해 전 나는 운동까지 해가며 억지로 건강해져야 하는 일이 있었다. 태국에 가서 승냥이를 관찰하는 행사에 초청받았기 때문이다. 승냥이는 객과에 속하는 야생 육식동물로 아시아 버전의 늑대라고 생각하면 된다. 나는 사이 몽고메리를 포함한 소규모 사람들과 동행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들과 동행하려면 최소한 하루에 8km는 걸을 수 있어야 했다. 이런 조건을 들었을 때 나는 콧방귀를 뀌었다. 8km라고? 캐나다 베핀섬에서 120km를 걸어서 횡단한 나였다. 하지만
나의 뇌가 말했다. 이봐, 그땐 40살이었어. 당신은 이제 80살이야. 그렇다. 그건 사실이었다. 하지만 나는 정말 가고 싶었다. 그러려면 준비를 해야 했다. 그때 문득 깨달은 것이 있었다. 사무실까지 걸어서 출퇴근하는 것으로는 운동이 될 턱이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래서 나는 하루에 4km씩 걷기로 했다. 집에서 출발하여 도로 끝까지 갔다가 되돌아왔다. 이 훈련은 태국을 가는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루의 운동량으로도 충분했다. 흡연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흡연자의 3분의 2가 담배로 죽는다고 한다. 그렇다는 것은 3분의 1은 안 그렇다는 뜻이다. 이 글을 쓰는 지금 나는 만족할 만큼 건강하다. 이제까지 31,968일을 살았고 심장은 36억 5,817만 6천 번이나 잘 뛰고 있으며 지난 4년 동안 29만 2천 개의 담배를 피웠어도 멀쩡하기 때문이다.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난 그 행운의 3분의 1에 속하는구나. 사실 나는 녹내장뿐 아니라 황반 퇴화증까지 있어 시력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 의사는 담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더 악화되고 있다고 말하지만 지금은 나의 시력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내가 괴짜라는 걸 나도 잘 알기에 하는 말인데 만약 이 책이 나올 때쯤 내가 죽게 된다면 아니면 벌써 세상을 뜬 후라면 출판사에서 나쁜 습관 때문에 세상을 떠난 작가라고 붉은 글씨로 크게 써서 책 표지의 내 이름 밑에 넣어주면 좋겠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은 100세 생일을 맞은 우리 할머니가 케이크 촛불로 담뱃불을 붙이는 장면이다. 80세 생일에 나도 그런 사진을 찍고 싶어서 카메라를 들고 왔더니 아이들은 그런 내 사진을 원하지 않았다. 제발 그 카메라 좀 치우세요. 아이들이 그랬다. 내가 방금 아이들이라고 하지 않았나. 그 아이들은 이제 나에게 명령조로 말을 하는 다 큰 어른들이다. 나는 카메라를 얼른 치웠다. 두 번째 제안은 무엇인가를 하라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누군가에게는 은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평생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은퇴를 했다면 어느 대낮에 우두커니 텔레비전 앞에 앉아 도대체 저 광고는 뭘 팔려는 건지 이해하려고 애쓰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 모른다.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다 마당에 잡초가 자라는 걸 발견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함께 산책을 나갈 강아지나 당신 무릎에 앉아 주인을 향해 가르랑거리는 고양이가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동료들과 어깨를 마주하며 공동의 목표를 위해 일하던 젊은 시절 같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 중 누군가는 당신의 친구였고 아침에 회사에 도착하여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점심 식사도 같이 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이 유일하게 만나는 사람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뿐이다. 사람은 모름지기 모든 걸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데 당신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긍정적일 수 있을까? 당신의 삶이 외롭고 무서운 악몽 같은데 말이다. 그러나 은퇴가 기회인 사람들도 있다. 우선 당신은 여행을 떠날 수 있다. 파리에 가서 에펠탑을 볼 수 있고 나미비아에서 사파리 투어를 하며 사자를 볼 수도 있다. 아니면 개코 원숭이가 다가오는 걸 볼 수도 있다.
저놈이 내가 먹는 크래커를 빼앗아 먹으려고 다가오는 게 아닐까 궁금해하면서 말이다. 또는 매일 골프를 치며 실력을 키워나갈 수도 있다. 노숙자 쉼터나 교회, 병원에서 당신보다 어려운 처지에 처한 사람들을 돌보는 봉사를 해도 된다. 공직에 출마할 수도 있지 않은가? 선거에 당선될지 누가 아는가? 그게 싫다면 해변에 앉아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 당신이 쉬는 그 바닷가가 코스타리카의 어느 해변이 될 수도 있다. 해변에 실증이 나면 근처 숲을 찾아가 거미원숭이를 보거나 당신이 떠나온 직장, 당신이 퇴직한 시끄러운 일터를 다시 떠올려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집에 있으면서 채소밭을 일굴 수도 있다. 매일 아침 채소들이 물을 잘 먹었는지 확인하고 채소들이 잘 자라도록 기생충과 잡초를 없애는데 열중할 수도 있다. 어느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에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여생을 보낸다고 한다. 당신이 투자한 펀드가 안전하고 건강도 나쁘지 않다면,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여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은퇴 후의 삶이야말로 당신 생의 최고의 날들이 될 것이다. 세 번째 제안은 고립되지 말라다. 메리와 가오 이야기, 칠면조와 사자 이야기를 통해 내가 말하려고 했듯이 세 번째 제안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요소일지 모른다. 인간은 멋지고 재미있는 유인원으로 모두 사회적 동물로 태어났다. 하지만 나처럼 남편이 없는 여자는 노년의 시간을 어쩔 수 없이 혼자 지내야 할 때가 많다. 그래서 나는 항상 텔레비전을 켜둔다. 그러면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또한 개 2마리와 고양이 3마리도 함께 키운다. 모두 수컷이다. 이 집에서는 나만 암컷이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랴. 우리 모두 같은 침대에서 잠이 든다. 따뜻한 몸뚱이를 서로에게 꼭 붙이고 모두 행복해한다. 그럼에도 아침에 일어나서 종종 우울해질 때도 있다. 물론 이런 우울함도 서재에 나가면 거의 희석되지만 말이다. 나에게 서재는 내가 이 책을 통해 말하고 있는 삶과 시간을 보내는 곳이다. 그 삶이 보통은 괜찮은 듯 흘러가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다. 예를 들어 이 책의 주제가 때로는 내 우울증을 더 심하게 만들 때도 있다. 책을 쓰는 동안 늙은 나이에서 오는 나의 증상들을 끊임없이 생각해야 하니 말이다. 나는 아들네 가족이 길 건너편에 산다는 게 참 감사하다. 나에게 친구가 있고 유선전화를 가지고 있는 것에도 감사하다. 딸이 생각날 때마다 휴대폰 수신 감도가 좋은 곳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텍사스에 있는 그 아이에게 전화를 걸 수 있으니 말이다. 이 모든 것들은 참 기쁜 일이다. 이런 태도를 계속 유지하며 나를 우울하거나 외롭게 만드는 생각과 기억들을 차단할 수만 있다면 아마도 나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또 나는 마을의 공동체위원회 2곳에 참여하는 것도 만족스럽다. 위원회에 가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데 나는 그들과 함께 연구와 사고를 유하는 공공의 문제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다. 이때는 내가 사회적인 환경으로 들어가는 순간으로 그건 마치 보청기를 끼는 것과 비슷하다. 진짜 세계로 들어가는 느낌이다. 하지만 혼자인 삶이 누군가에게는 끔찍한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완다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노인 돌보미로 일했는데 그녀의 말에 따르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비참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 더럽고 지저분하고 심지어 제대로 먹을 음식도 없는 곳에서 말이다. 혼자 남게 되면 방금 내가 말한 이런저런 상황들이 시간이 갈수록 나빠지기만 한다. 정리가 안 된 집이 자연히 그 사람의 생태계가 되고, 그러면 아무도 방문하려고 하지 않으니 거의 하루 종일 혼자 지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더욱 우울해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 같은 노인들 중에는 오로지 집에만 머물려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다 신체적, 정신적 퇴화가 시작되면 완다 같은 도우미를 찾는데 다행히 가족 중에 누군가와 함께 사는 경우도 있다. 나의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다. 돌아가실 즈음에 아버지가 생각난다. 아버지는 이미 기억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지만 우리를 알아보지 못해도 편하게 지내셨다. 잠옷과 그 위에 목욕 가운을 걸쳐 입은 채로 어머니가 2권의 책을 집필하시는 동안 언제나 그 옆에 앉아 계셨다. 나는 종종 부모님을 찾아가 뵈었다. 아버지가 나를 못 알아보실 때가 많았지만 어머니는 언제나 나를 알아보셨고, 그런 어머니 옆에서 아버지는 언제나 행복하고 만족스러우신 것 같았다. 만약 아버지가 요양원에 계셨다면 필시 어머니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셨을 테고, 그런 병실에 감금당하셨을 게 분명하다. 집에서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는데 아버지는 그러지 않으셨다. 어머니 옆에 앉아 있는 걸 좋아하셨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자의 어머니들도 돌보았는데 어머니는 여기다 아버지까지 돌보셨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를 돌보았고 남편도 보살폈다. 모든 일이 순탄하게 잘 흘러간다면 나의 아이들도 나를 지켜줄 것이다. 옛날에는 이것이 선택의 문제가 아닌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었다. 우리 가족은 나름 이런 전통을 잘 지켜내고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너무 먼 이야기로 들릴 수 있다. 함께 살아라. 본능은 우리에게 그렇게 상기시키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나의 할머니들부터 나까지 앞에서 언급된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식들이 가까이에 있었다. 그럼 자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자식이 있지만 부모를 돌보지 않는다면, 외국에 살거나 어쨌든 당신을 도울 수 없는 상태라면, 자식들이 어디 살건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건 상관없이 당신이 아이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 당신이 집에 있기를 원한다면 정신이 멀쩡하고 건강이 괜찮을 때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건강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방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찾아봐야 한다. 나도 남편 때문에 방문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여 간병인을 집에 오도록 요청하곤 했다. 간병인은 아침에 우리 집에 와서 남편이 침대에서 일어나도록 도와주고 저녁에 다시 와서 남편을 침대에 눕도록 도와주었다. 그 사이사이에는 나머지 식구들이 남편을 돌보았다. 하지만 내가 집에 있기로 결정한다면 이 방법이 내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 나를 위해 간병인이 집에 온다 해도 이 집에 관련된 모든 일들은 여전히 내가 돌봐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좀 부담스러운 일이다. 특히 내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나는 종종 자동차 점검을 깜빡 잊어버리기도 하고 신용카드를 찾느라 주머니를 한참 동안 뒤적거리기도 한다.
이렇게 심각한 혼란을 피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런 도움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서만 받아야 한다. 정신이 희미한 노인보다 속이기 쉽고 물건을 훔쳐가기 쉬운 사람은 없을 테니 말이다.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레 실버타운을 찾게 된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살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나의 딸이나 나의 아주 친한 친구 몇 명은 자식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언젠가 그런 시설에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싶다. 모두 그곳에서 아주 행복하게 지낼 것이라 확신하지만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다. 그래서 나는 다음 장에 이런 시설이 가진 몇몇 문제점들에 대해 말하려고 한다. 물론 실버타운의 중요한 가치도 말할 것이다. 우리들 중 누군가에게는 그런 시설들이 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잘 늙어가는 것에 대한 가장 좋은 답 또는 유일한 답이 될 수 있으니 말이다. 품위 있게 노년을 사는 법. 이제 노화의 장점을 밝힐 시간이다. 내 자신에 대해 말하자면 나는 지금까지 내 자신을 인간 난파선으로 묘사해왔고 그래서 노화를 나쁜 것으로 보이게 만들곤 했다. 독자들에게 아직 말하지 않은 것들도 있는데 나는 혼자 있을 때면 자주 혼잣말을 한다. 침샘 기능도 안 좋아져서 입이 항상 건조하고 침샘 때문에 얼굴에 작은 혹도 생겼다. 나만의 신체 조정 능력도 상실했다. 그래서 빨래 집게를 집을 때 한 손에 다 잡기가 어려워서 몇 개는 입에 물어야 한다. 우리 같은 노인네들에게는 손이 몇 개 있어도 모자랄 판인데 입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나는 외모도 그리 아름답지 않다. 그래서 서점의 작가 사인회에 와서 내 사인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 막상 나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정말 이 책을 쓴 사람이 맞는지 의아해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이와 건강 상태가 나와 비슷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겉으로는 문제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들은 대부분 건강 문제를 안고 있다. 일부분이든 아니면 내가 앞에서 말한 그런 문제들 모두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말이다. 그리고 당신도 나만큼 늙게 되면 마치 그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법을 터득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낀 보청기는 눈에 잘 띄지 않을 테고 당신이 말한 내용은 꽤 합리적으로 들릴 만큼 설득력도 갖추게 될 것이다. 또 등을 곧게 펴고 얼굴을 당당히 든 채 걸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심지어 당신이 휠체어나 지팡이를 사용한다 해도 당신은 모든 기능이 적절하게 작동하는 사람으로 보일 것이다. 여기서 핵심 낱말은 적절하게 라는 말이다. 당신은 나름 잘 작동하는 연장자다. 모든 것에 적용하는 방법을 터득했고 또 인생으로부터 터득한 지혜를 통해 당신 자신을 계속 발전시켜 왔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늙어가는 삶은 충분히 품위 있고 멋질 수 있다. 다만 젊을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멋질 뿐이다. 예를 들어 당신은 젊은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다. 뇌가 더 잘 돌아가서 그런 건 아니다. 당신의 뇌 기능은 30대에 최고조에 이르렀고 오히려 지금은 늙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름을 깜빡하고 물건도 잘 잃어버린다. 하지만 당신은 주변의 세계를 더 깊고
쉽고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다. 당신은 주변 세계를 해석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이제껏 살면서 깨달은 모든 것들 덕분이다. 젊은이들은 아마 이런 나의 말에 반대할지 모르겠다. 휘청거리며 걷는 늙은이가 어떻게 자신들보다 이해력이 좋단 말인가. 하지만 그건 사실이다. 예를 들어 내 사촌인 톰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는 그동안 갖가지 건강 문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 달갑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억할 만한 중요한 의학적 지식을 터득하게 됐다는 것이다. 물론 이건 딱히 기분 좋은 말은 아니다. 우리에겐 다른 장점들도 많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더 이성적이다. 혹시 젊었을 때 병적인 공포증을 가지고 있었다 해도 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사라진다. 젊을 때는 우리가 가진 공포가 실제적인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어쨌든 공포증에 시달린다. 마치 안경이나 열쇠를 잃어버리듯이 그런 공포증을 잃어버릴 수 있는지 믿기 어렵겠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어쩌면 인간이 나무 위에서 지낼 때는 공포증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무에서 내려오게 되면서 어둠이나 뱀을 무서워하는 인간만의 생존 가치가 생겼을 수도 있다. 물론 고대 시대에는 이런 두려움이 충분히 도움이 되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지만 말이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구석기적인 뇌가 구석기 시대적 위험이 발생하면 바로 대응하는 한편 스스로가 선택한 위험에는 코웃음을 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게 되는 게 아닐까. 우리가 늙었을 때는 이미 현실에 대처하기 위해 수많은 고생을 겪어왔기에 스스로 선택한 공포 따위는 가볍게 지워버리는 것은 아닐까. 나는 원래 날아다니는 것을 타는 걸 무서워했다. 그래도 가끔씩 비행기를 타야 했는데 늙고 나니 놀랍게도 비행기가 무섭지 않게 되었다. 그 이유는 나도 모른다. 나는 또 곤충애벌레에 대한 공포증도 있었는데 역시 이것도 거의 사라졌다. 지난 80년 동안 한 번도 애벌레 때문에 다치거나 위험에 빠진 일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아니면 공포증은 그저 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사라지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그 덕분에 나는 크고 털이 북슬북슬한 불나방 유충 3마리를 도울 수 있었다. 사건은 12월 초 어느 저녁에 일어났다. 나는 우리 집 차고 앞 도로에서 이 유충들과 마주쳤는데 유충들은 너무 추워서인지 미동도 없이 제자리에 딱 붙어 있었다. 나방으로 변할 육촌들이라 이 추운 겨울을 견뎌내야 했는데 녀석들은 그렇게 꽁꽁 언 채로 겨울을 버티고 있었다. 그렇게 꽁꽁 얼어붙은 채로 몇 달을 살아간다니 그건 너무나 인상적인 능력이었다. 하지만 우리 집 진입로에서 그렇게 얼어붙은 채 겨울을 보낸다면 차고를 드나드는 자동차에 깔려 죽을 게 뻔했다. 나는 녀석들을 집어서 우리 집 마당의 낙엽더미 위로 던졌다. 낙엽 무더기는 많은 생물들이 살 수 있는 보호소와 같다. 나는 그 낙엽들을 봄이 될 때까지 치우지 않았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더욱 연민에 빠지게 된다. 이것은 나이 들어 생긴 또 하나의 좋은 점이기도 한데 연민은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기 때문이다. 일생 동안 우리는 경제적으로 많은 문제를 겪는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이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동질감을 느끼게 되고 그 마음이 우리를 자선단체에 기부하게 만든다.
또한 경적을 요란하게 울리고 손가락 욕을 하며 차를 모는 난폭 운전자들을 만나도 우리들은 그 운전자가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를 한다. 우리 잘못이 아니란 걸 알기 때문에 가볍게 웃으며 빨리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다. 나는 한때 열성적인 사냥꾼이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몇 명 알고 있다. 나이가 들면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주저하게 되기 때문이다. 아침을 먹기 전에 만난 보부캣의 저자이자 저명한 야생동물학자인 존 쿨리시는 기술이 뛰어난 사냥꾼으로 일생 동안 동물을 잡기 위해 덫을 놓았다. 하지만 암컷 수달이 짝을 찾아다니는 모습을 본 뒤에 사냥을 그만두었다고 한다. 그 수달이 찾던 수컷이 얼마 전에 덫에 걸려 죽었기 때문이다. 나도 그런 적이 있다. 내가 좀 더 젊었을 때 서재에 돌아다니는 쥐들을 잡으려고 덫을 놓은 적이 있다. 당연히 쥐들은 덫에 걸려 죽었다. 하지만 요즘은 집에 쥐가 돌아다녀도 그대로 살려둘 뿐 아니라 쥐들을 위해 병뚜껑에 물을 담아서 놓아둔다. 나는 내 서재에 반려견들을 위해 물그릇을 놓아두곤 했는데 어느 날 아침 그 그릇에 쥐가 죽은 채 떠있는 것을 발견한 이후부터였다. 쥐는 목이 너무 말라 물을 마시려다 그만 그대로 물에 빠져서 익사한 것이다. 쥐의 젖꼭지를 보니 어딘가에 새끼도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죽을 때는 혼자였고 살려고 버둥거린 것처럼 보였다. 나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그때부터 병뚜껑에 물을 담아 놓는다. 매일 아침 확인해 보면 병뚜껑은 언제나 비어 있다. 쥐들이 물을 마시다 흘린 물방울 자국들과 함께. 나는 평생 동물들을 사랑했지만 거리낌 없이 육식도 즐겼다. 그런데 이제 늙고 보니 내가 먹는 동물에게까지 연민의 정이 느껴진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채식주의자가 되었고 그런 식습관에 만족하고 있다. 서재 다락에는 하늘다람쥐도 산다. 하늘다람쥐는 전기선을 잘 물어뜯기 때문에 늘 화재 발생에 위험을 준다. 나는 하늘다람쥐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제거한 어떤 전문가를 알고 있었다. 그는 하늘다람쥐가 둥지를 튼 곳에 일방향의 문을 달아놓았다고 했다. 그럼 한번 밖으로 나간 하늘다람쥐가 다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침입을 막을 수 있단다. 정말 인간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여기엔 문제가 있다. 만약 봄이나 여름에 입구를 막아 놓으면 하늘다람쥐 부모가 새끼들에게 돌아갈 수 없다. 그렇다고 가을에 막아 놓으면 겨울에 먹으려고 비축해둔 양식을 먹지 못하게 된다. 나는 나이를 많이 먹은 덕분에 이 세계를 좀 더 세심한 눈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변했다. 지금 하늘다람쥐는 내 서재에서 몇 년째 살고 있다. 아직까지는 화재가 일어나지 않았다. 나이가 들면서 연민의 감정이 깊어진 것이 선물이라면 최소한 나에게는 또 하나의 선물이 더 있다. 우리 같은 노인들이 스스로를 자제함으로써 다른 젊은이들이 성장하고 우리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내버려 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예전엔 명절 준비는 언제나 내가 도맡아서 했다. 각각의 명절마다 무슨 일이 그렇게 많았는지 모르겠다. 평생 동안 추수감사절 준비는 언제나 내 차지였다. 나는 식구들과 친구들에게 각종 야채와 커다란 칠면조구이와
디저트로 파이를 대접하기 위해 며칠씩 준비를 했다. 10명에서 12명까지 앉을 수 있게 식탁을 넓게 펴고 예쁜 테이블보를 씌운 뒤 테이블보에 맞는 냅킨을 올리고 새로 닦아 놓은 은식기들과 예쁜 접시들을 놓고 식사를 대접했다. 식사가 끝나면 청소도 내 몫이었다. 밤은 그렇게 깊어갔고 그때가 되면 나는 이미 초죽음 상태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다. 크리스마스에는 끝도 없는 선물 준비로 몇 번이고 장을 봐야 했다. 또 수없이 많은 크리스마스 카드에 글을 쓰고 주소를 적어 우편으로 붙여야 했다. 크리스마스 트리도 구입하거나 집 근처 숲에서 직접 마련해야 했다. 나무를 잘라서 집까지 운반하고 조명과 장식품으로 트리를 꾸몄다. 창문마다 초를 올리고 집 주위를 크리스마스 조명으로 장식했다. 그리고 선물을 포장해서 트리 밑에 잘 놓아두었고 산타 할아버지가 잘 볼 수 있도록 난로가에 양말을 달아놓았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능가하는 풍성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추수감사절 준비에 며칠이 걸린다면 크리스마스 준비로는 몇 주가 걸렸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걸 했다. 1년을 보내고 마지막 날 밤이 되면 우리는 다시 축하를 한다. 다시 요리를 하고 다시 청소를 하고 우리는 한밤중까지 텔레비전 앞에 모여 앉아 신년을 맞는 화려한 쇼를 기다렸다. 그렇다. 우리는 그렇게 축하를 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요즘은 이웃 사람들이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파티에 나를 불러준다. 혹시 파티에 가지 않게 되면 나는 개인적인 사물을 보느라 돌아다닌다. 새해맞이 행사라면 나는 이미 몇십 번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요즘은 그냥 잠을 잔다. 혹시 깨어있더라도 다른 일을 하거나 하면서. 만약 당신이 혼자이고 외로움을 느낀다면 그건 비극이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혼자인 것에는 장점이 많다. 바로 다른 사람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옆에 정말로 다른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침대를 바로 정리하지 않아도, 바닥을 쓸지 않아도, 설거지를 바로 하지 않아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당신을 볼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무엇보다 좋은 점은 당신이 혼자이고 집에서 일한다면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자고 싶을 때 잘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어떤 방해 없이 일을 할 수 있다. 나는 반려견과 반려묘들과 함께 살고 있다. 각자 자기 식대로 나에게 해달라는 게 많지만 사람들만큼 요구가 그리 많지는 않다. 그래서 내 시간은 오직 나만의 것이다. 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8시까지 아무 방해 없이 일을 한다. 아침, 점심, 저녁을 차리지 않아도 되고 배고플 때 먹으면 그만이다. 그래서 그렇게 자주 먹지 않는다. 당연히 그 시간에 다른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늙고 혼자일 때의 밝은 면이다. 중요한 점은 내가 좋아하는 일로 바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을 끝내고 나면 이미 시작한 소설 작업에 들어갈 생각이다. 어떤 일이든 즐거운 작업이 될 테고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비록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잘 잊어버린다 해도 지팡이를 짚어야 하고 안경을 쓰고 보청기를 껴야 하고 혹시 조금 지릴지 몰라
속옷 안에 성인용 패드를 차야 한다 해도 나는 기회가 된다면 태국에 다시 갈 것이다. 그곳에서 지팡이를 짚고 8km를 걸어가 승냥이를 볼 것이고 집에 돌아와서 승냥이에 관한 책을 쓸 것이다. 그러니 이제 알겠는가? 당신은 노화에만 적응하는 게 아니라 젊었을 때 했던 일이나 행동도 모두 할 수 있다는 것을. 약간의 장비의 도움을 받아 조금 다른 방식으로 행한다면 젊었을 때 했던 일들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 결코 어렵지 않다. 특히 우리는 늙으면서 조금 더 명석해지고 사고가 더 깊어졌으니 말이다. 하지만 내가 좀 더 사려 깊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어쩌면 태국에 가지 않을 수도 있겠다. 내가 최고 연장자이기 때문에 하이킹을 할 때 사람들이 나를 기다려야 할 것이 분명한데 그럼 다들 나를 문제로 여길지 모른다. 몇 년 전 케냐에서 비슷한 야생 사파리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한 멤버가 문제였다. 그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이 돌봐줘야 했고 시종일관 관심을 받고 싶어 했다. 나는 그 사람처럼 되기는 싫다. 더욱이 나는 가벼운 현기증을 잘 느끼고 간혹 심장의 통증도 느낀다.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만약 태국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지면 어떻게 한단 말인가? 아니면 심장마비가 온다면, 태국에서 뇌졸중과 심장마비를 동시에 맞게 된다면 말이다. 이제 나는 88살이다. 태국이라면 가장 가까운 병원이 몇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지도 모른다. 태국 의사들이 미국 의사만큼 실력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 게다가 내가 만약 죽기라도 한다면 그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나를 태국 땅에 묻거나 승냥이의 밥으로 주지 않을 거라면 이 몸뚱이를 태국에서 뉴햄프셔주까지 운반해와야 하니 말이다. 운반비가 끔찍하게 비쌀 것이고 어마어마한 시간이 소요되며 말도 안 되는 고생을 해야 할 게 뻔하다. 시신을 방부 처리해야 하고 관도 필요하고 아마 비행기표도 새로 끊어야 할 것이다. 시신을 모신 관은 수화물로 처리되니 왕복으로 끊어놓은 내 비행기표는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관을 찾아서 쇠관을 통과한 뒤 집까지 운반하는 수고도 해야 한다. 그런데도 내가 대담하게 태국까지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소심하게 집에 남아 있어야 할까? 문제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대담함은 아주 좋은 덕목이다. 그리고 소심함은 문제를 피할 수 있으니 또한 좋은 덕목이다. 아마도 열심히 고민한 다음 천천히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다. 급하게 결정을 내리지 않고 깊게 생각하는 것도 품위 있는 노인이 지니고 있는 또 하나의 장점이니 말이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세상이었습니다.